네, 안녕하십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국한 본 뉴스를 통해서 어제 청와대 발표 개헌안과 관련하여 특별 논평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발표하는 등 굉장히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부 대표로서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인지조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정 훼손과 헌정 파괴 행위가 현 대통령 임기 내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이러한 극치 속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 헌법을 거의 폐지하는 수준의 개헌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3월 22일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개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주사파 청와대의 목표가 분명하게 표출된 사건입니다. 이제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은 개헌이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 파괴, 체제 변혁의 속뜻을 뚜렷이 깨달아 우리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 체제 수호 전선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총 130개의 헌법 조항 중에서 무려 60개 가까운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선진국은 절대 이런 식으로 헌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한 구절마다 관련된 하위 법령 및 관련 판례의 양이 엄청난 축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고치는 일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로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 방식의 기본입니다. 헌법의 많은 양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헌법의 상당 부분이 실제와 괴리되어 있거나 장식적이고 자의적인 도구로 기능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저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모두 동일한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종류의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체제 파괴, 체제 변혁의 핵심 층위이고, 둘째는 저들의 체제 파괴, 체제 변혁을 보조하는 층위이며, 셋째는 헌법 해석과 일반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도 굳이 헌법을 손보겠다고 나선 층위,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층위의 것은 하나만 관철시키더라도 체제 전체에 독을 퍼뜨릴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애초에 협상의 차원이 될 수 없는 차원의 것입니다. 체제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헌법적 결단에 걸려 있는 차원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 핵심 층위는 자유민주 단일 국가 체제인 대한민국을 조합주의를 동반한 반사회주의 준연방국가로 국가체제를 변경하려는 시도입니다. 국가체제의 변경은 헌법 개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이고 독일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저항에 부딪히자 꾀를 내어 내용상 자유를 삭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영혼의 자유는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앞의 것을 억압하면서 뒤의 것이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이 사실을 더 뚜렷이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확실히 묶어버리는 것이 모든 자유를 억압 말살하는 기초이자 요체임을 알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를 소위 토지공 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사실 현재에도 헌법 제23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토지를 포함한 사적 재산권에 대해서 무제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헌법적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보상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더하여 소위 토지 공개념에 따른 위 헌법이 도입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 즉 대부분의 보통 시민에게 가장 큰 재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온전한 사적 재산권이 되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도 처분을 제한하고 그 이득을 환수하는 등 완전히 공공물에 가까운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 아까 말씀드린 토지공개념 소위 조항에서 보상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진한 것이 아니라 까마득한 후퇴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로마 문명의 기초는 2500년도 더 이전에 그들이 남달리 토지의 사적 재산권을 확고하게 인정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사적 재산권이 확고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계약, 거래, 계약 이행상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해서 근대 시민 법률의 모태인 로마법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했고, 이러한 법의 발전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로 이어져서 불후에 로마 공화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항산이라야 유항심이라고, 항상하는 재산이 있어야 항상하는 마음이 있다. 중산층의 존재를 강조한 공자의 말도 있지만 사적 재산권의 확립은 시민권과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기초가 됨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들은 두 번째로 또한 노동 관련 조항을 대폭 변경하여서 우리나라의 체제를 조합주의에 가까운 코퍼러티즘에 가까운 반사회주의적인 체제로 변형시키고자 합니다. 그 나타난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뿐만이 아니라 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했는데 이 동등한 지위라는 것이 새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추상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법 해석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헌법에 규정되었을 경우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동등한 지위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가 굉장히 많은 수를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3자 방식으로 구성하는 기구가 임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거의 상설적인 기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4조 2항의 발의안에 보면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말은 없었는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적으로 정치 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 행동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성격으로 너무 나간 파업이나 단체 행동은 헌법적으로 제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말이 단체 행동권을 허용하게 된다면 일반 대부분의 법률에 있어서도 우리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그 입법을 위해서 우리가 파업한다라든지 거의 정당에 가까운 행동들이 어떤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그 광범위한 정치 파업적 행태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광범위한 단결권 부분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어떻게 바꾸고 있냐 하면요. 지금 발의한 7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게 그냥 또 읽으면 당연한 듯 하지만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요.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형적인 그 사람의 직무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이 헌법상으로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론이 이제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언론 노조의 생긴 후에 여러 가지 현상을 보아왔는데요.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 부분은 많이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 제약들이 이렇게 풀리고 나면 공무원 노조가 가지는 힘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사정위원회가 마치 평등한 삼자가 있는 것 같지만 공무원 노조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받는 정측이 되고 보면 항상 그 위원회가 2대1의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사측의 목소리는 항상 거기에서 열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고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조합주의적인 성격을 넘어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거의 국가 통제적인 반사회주의적인 성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방 분권을 전문에도 넣고 1조에도 넣고 121조 이하에도 넣어서 광범위하게 지방 분권 부분을 이제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 자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1조 3항에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여 아예 국가 체제를 규정하는 조항에 그 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채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거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어느 지방에선가 민선시장에 출마하면서 연방정부 초대 민선시장이라고 모 공화국이라는 지방 이름을 붙여서까지 이렇게 포스터가 시내에 걸린 사진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방 분권 국가라는 이름은 헌법학 교과서에 잘 없지만 보통 단일 국가와 대비하는 연방 국가의 방향으로 이것이 이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 분권 국가 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지방의회의 법률 입법권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약간 물러선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 자문위에서 내놓았던 안은 중앙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지는 헌법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방 법률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의안에서는 어떻게 조금 바뀌었냐 하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법률 바로 아래에 국무총리, 대통령령도 있고 또
각 정부의 시행 규칙도 있는 그 수준으로 지방 법률을 격상시켰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만 있으면 대통령령 또 무슨 어떤 행정안전부 시행규칙 이 부령의 지위를 갖는 지방법률 입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법률과 이러한 행정법령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실 구체적인 것을 행정법령이 굉장히 많이 규정합니다. 법률은 아주 큰 틀만 규정해 놓고 대부분의 상세한 것은 행정법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형식이 많습니다. 입법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방법률이 거의 행정법령 수준으로 올라선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어떤 권한이 지방의회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 지방 단위별로 굉장히 뜻밖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의 일들이 속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반사회주의적인 경향이라면 국가의 힘이 강조되는 방향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준연방 국가 형태로 간다면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까 조합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을 추진하고 있는 체제 변혁 세력이 추구하는 모양새는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일정한 정치 세력이 있고 이들은 지방에도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체제를 약화시키고 지방에 자신들의 뿌리 부분이 보다 자유롭게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중앙은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체제로 조합주의적 국가 형태로 변경하면 자신들의 정치 세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중앙까지 거의 오랜 기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구도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노동계를 대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어떤 노동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 중앙과 지방을 거의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그 개인의 어떤 노력을 보조하고 돕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후 보충적으로 국가나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조력을 가하는 이러한 자유민주적인 질서와는 굉장히 다른 체제를 지금 이들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헌법 원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층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논란이 많던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고 성주류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되는 부분을 막았는가 했는데 역시 이 세력은 굉장히 교묘하게 다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켰냐 하면요. 평등권을 다루는 11조의 2항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즉 국가가 이 성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젠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구를 해석하자면 젠더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그 젠더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려하던 소위 건전교회와 애국 세력이 우려하던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쉽게 입법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번 입법되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도 어렵겠죠. 헌법적 의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나아가서 행정부는 미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주류화 정책, 그래서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위 젠더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동성애 우호적인 기업이 국가에 입찰 자격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크리스천 기업 경우에는 입찰 자격 자체를 거의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성주류화 정책 같은 것이 이 헌법 조항에 의해서 등장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양성평등, 성평등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헌법 원리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은 비록 명시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보호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오랜 활동과 또 국가 건립 시의 우리 기도로 인해 처음 시작된 재헌의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거의 숨어있는 헌법 원리로서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그 헌법 원리를 변경하는, 그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 해체를 지향하는 부분이 근거가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층위에서 보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토지 공개념으로 대표되는 조항, 그리고 조합주의와 반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노동헌법과 공무원 노조를 염두에 두는 여러 가지 조항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의 준연방국가 체제로 국채를 변경하는 지방 분권 조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평등권의 숨겨진 부분들, 이러한 네 가지 층위에서 현 제시된 발의안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폐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조합주의적인, 반사회주의적이고 연방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더 속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세력이 거의 오랜 세월 동안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거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층위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층위 부분은 무척 숫자가 많을 수 있겠는데 제가 우선 좀 찾아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이제 이러한 핵심 층위의 변혁을 보조하는 층위일 텐데요. 첫 번째, 수도 조항 부분입니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수도 조항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도 문제를 자꾸 말하게 되는 데에는 단지 균형 발전이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문제만이 생각할 차원은 아닙니다. 이러한 수도 문제는 자유통일 한반도라는 미래 모습을 유지하고자 했을 때는 서울이라는 현 수도의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 한반도를 계속 배척하고자 할 때, 현재 1년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과연 헌법상의 이러한 통일에 관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발언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처럼 분단을 오래도록 지속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는
그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남쪽, 북쪽 따로 살아야 되니까 옮기고 그것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를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해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발의안은 그 관습헌법 그 수도 판결에 대항해서 자유통일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조항들의 이 사람으로 바꾸는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 청구권 이런 부분을 모두 천부인권에 가깝다고 보아서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자, 종교의 자유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 양심의 자유에 가까운 어떤 신앙 행위의 어떤 신앙의 영역이라면 그것은 보다 천부인권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 그 외적인 종교 행위로 나올 때, 종교의 교리와 관계된 행위로 나올 때 그것이 한 나라의 국가 질서 문제와 굉장히 긴밀한 어떤 연결과 때로는 갈등의 그 측면을 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국민의 자격이 아니라 사람의 자격으로 모두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상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난민이라고 주장하고 그 자신들의 우리 국가의 가치관으로 볼 때 굉장히 용납하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사람의 자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과연 이 헌법 조항으로 바꾸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처럼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지만 이런 문제가 각각의 예에 숨어 있습니다. 평등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람으로 그냥 천부인권이니까 바꾸는 게 좋다. 그것은 단순하고 너무나 이상주의적인 데에 치우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겠고 기존에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왜 한사코 주체사상 북한 헌법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로 굳이 계속 바꾸어 가려고 하는지 그 저희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의 안전권, 생명권, 각종의 권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권리 과잉이라고 거의 할 수 있을 상태인데요. 이것은 체제의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 현행 헌법이 그 헌법상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어떤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라는 것이 헌법 조항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그 생명권을 인정하고 이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명권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그 헌법 해석으로 다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나열을 하면서 나열을 하자면 사실 끝도 없는 권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보통 이 권리와 법이 발달한 유럽의 경험을 볼 때는 하나의 권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권리의 이면에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버리면 이것은 권리 이면에 있는 의무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라는 주장만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아주 책임 있는 행위에 바탕한 자유사회의 질서가 아니라 자꾸만 국가의 의존적인 그리고 그 국가가 무엇인가를 계속 해주어야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질서. 그것은 결국 자유사회를 파괴하는 질서 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경향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가 배상권을 군인 공무원에 대해서 좀 제한해 두고 있었는데요. 즉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전사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이외에 어떤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같은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함부로 풀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예를 들어 그 상관에 조금 잘못된 명령으로 전사를 했다고 어떤 부대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것은 예전에 단순히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어떤 예우와 봉사,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상 청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론으로 계속 헌법을 보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국민 소환제와 같은 광범위한 직접 민주제적 요소 또한 대의제와 적법 절차 원리가 잘 준수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보완적인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최근의 경험에서 보듯이 대의제가 흔들리고 적법 절차 원리가 마구 훼손되는 그런 상태에서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만 강조되어 들어오면 그것은 결국 거의 인민재판과 인민민주주의식의 그러한 운행으로 결국 자유사회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또 발의안에는 국회가 사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들여올 수 없다고 했던 그것을 의식했는지 기존의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욱 범위를 넓혀서 이를테면 사드 배치 같은 것도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 등을 생각할 때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또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데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재판관을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재판관들의 어떤 내부 의결로 소장을 호선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발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조항들이 핵심 층위의 자신들의 방향을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염두에 둔 듯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 60개 조항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것이 해석론과 또 관련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헌법을 바꿔야 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낀 것은 정부 형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개헌 논의에 출발을 불러왔던 것은 정부 형태에 관한 논의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겸비한 대통령제로 재헌헌법에서 출발해서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권한이 큰 데 대한 국민들의 반성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제9차 개정 헌법인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당시 헌법 결단의 추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져서 30년간 시행되어 왔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과 더불어서 당장 권한이 정지되어 버리는 그러한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헌법인데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괴물적으로 비대한 그러한 형태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정부 형태를 둘러싼 논의는 그 자체로 체제를 폐지하고 체제를 바꾸려는 그러한 논의와는 좀 구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저쪽에서는 정부 형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를 아주 뒤바꾸어 버리는 방향으로 아주 무모하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방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 수호의 면에서 이것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하고 정부 형태 논의와 이것을 뒤섞어서도 안 되고 협상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는 정부 형태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체제 변혁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유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막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